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랑 남편은 5년간 연애를 한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5년간 제가 남편을 10,000번쯤 만났다면 시아주버님은 9,500번쯤 만났을 거예요. 남편과 시아주버님의 사이가 워낙 돈독하기도 했지만 저희 셋 다 야미자거든요. 야구에 미친 자들. 정말 야구 시즌만 되면 셋이서 뭉쳐다니며 경기 직관하느라 이게 데이트인지 아니면 야구 동호회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였어요. 게다가 저희가 응원하는 팀이 같아서 아주 그 팀이 승리하는 날이면 셋이서 밤새 부둥켜 안고 울면서 술 마시고 웃다가 자지러지고 그러다 야구 게임하러 우르르 가서 놀고 그러다 보니 제가 남편이랑 연애를 하는 건지 아주버님이랑 연애를 하는 건지 헷갈릴 지경이었죠. 그래서 시아주버님은 제게 그냥 오빠 같은 존재였습니다. 시아주버님도 저를 진짜 여동생처럼 대하셨고요. 남편은 평범하기 그지없는 회사원이었지만 시아주버님은 설명을 5년 내내 들어도 이해가 어려운 IT 쪽 전문가였어요. 저도 그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알지만 시아주버님이 하는 일은 워낙 어렵고 드물어서 앞다투어 고액 연봉으로 모시고 가려는 분야입니다. 저도 그쪽으로 가볼까 잠시 생각도 했지만 더 이상 공부하고 애쓰고 싶지 않아서 포기했거든요. 약간의 천재성도 뒷받침되어야 하는 분야라서 아무나 도전하기 힘든 일을 능숙하게 해내는 능력자가 바로 시아주버님이었죠. 하지만 결혼 전에 저한테는 그냥 야구 좋아하고 일에 미쳐서 연애 못하는 안쓰러운 오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랑 남편이 결혼하기 1년 전에 시아주버님이 몹시 쑥스러운 목소리로 결혼할 여자가 생겼다고 고백했을 때 저는 벌떡 일어나 저도 모르게 만세를 외쳤습니다. 몹시 격조 있고 조용한 레스토랑이었는데 말이죠. 결혼정보회사 소개로 만나서 몇 번 데이트했는데 서로 적당히 잘 맞고 결혼에 대한 마음도 비슷해서 그냥 결혼을 하겠다 하더라고요. 아니, 무슨 숙제도 아니고 그래도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지금도 싫은 건 아니니까 적당히 서로 맞춰서 살다 보면 정 붙고 부부가 사랑만 해서 살겠어. 살다 보면 정으로 산다던데 시작을 정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혹시 저희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어머님, 아버님이 그러신다면서요. 장남 먼저 장가가기 전까지는 저희 결혼도 못한다고. 아이고, 우리 부모님 그렇게 꽉 막힌 분들 아니야.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냥 나도 가정 꾸려야 할 때가 왔고 그냥 적당한 사람 만난 것 같고 그래서 하려는 거야. 그렇게 시아주버님은 번갯불에 콩볶아 먹듯 후딱 결혼을 해버리셨습니다. 사실 그래서 형님들 분을 몇 번 만나보지도 못했어요. 상견례 때 1번, 그리고 결혼식 때 1번 본 게 다였죠. 그리고 바로 저도 제 결혼 준비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고요. 형님이 좀 이상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 건 제 상견례 때였습니다. 사실 시부모님은 지난 5년간 연애하면서 한두 번 만나서 익숙한 분들이었거든요. 워낙 유쾌하고 유머 감각도 있으셔서 저랑도 대화가 잘 통하는 편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상견례라고 특별히 신경을 쓴 게 아니라 그냥 평소에 어머님,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으로 식사 한번 하자는 마음으로 상견례 장소를 골랐거든요. 저희 시아버지가 당뇨가 좀 있으십니다. 거기다가 단백뇨도 조금 있으신 편이라 단백질이 많은 요리보다는 야채와 현미밥, 잡곡 위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당뇨와 함께 한 번 통풍이 오셔서 크게 고생하신 적도 있어서 고기 종류도 별로 즐기질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수소문한 끝에 한정식 중에서도 쌈과 해산물 종류가 많이 나오는 집으로 고르고 골라 그곳으로 상견례 자리를 정했어요. 그런데 형님이 들어오자마자 메뉴판을 휙 훑어보더니
대뜸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참, 동서는 언제나 봐도 센스가 별로 없는 것 같아. 양쪽 집 어른들이 다 와서 착석하시기 전이라 그나마 다행이었지. 저희 부모님이 그 얘기를 들었으면 얼마나 당황하셨을까 생각하니 지금도 사실 모골이 송연합니다.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몰라서 어리벙벙한 얼굴로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물어봤더니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어른들이랑 다 같이 모이는 자리, 그것도 상견례 자리인데 고기 하나 없이 이렇게 초라한 메뉴가 있는 곳을 상견례장을 고르는 거 너무 예의 없는 거 아니야? 왜, 고기 살 돈이 없어? 아니,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아휴. 형님, 그게 아니라 아버님이 단백뇨도 있으시고 얼마 전에 통풍주의도 한번 받으셨잖아요. 어머니도 지방간 초기라서 기름진 거 피하라고 의사가 그래서 얼마 전부터 튀긴 거랑 밀가루 피하신다고 하고 당뇨랑 통풍이랑 이것저것 다 피하는 요리 고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어머머, 그게 무슨 무식한 소리야. 요즘에는 약으로 조절하지 누가 무식하게 음식으로 조절해? 음식이 곧 약이다. 그런 말 몰라? 내 마음에 좋다 생각하고 먹으면 모든 음식이 약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거 좋다 해서 우르르 먹고 저거 몸에 안 좋다 그래서 우르르 안 먹고 그거 진짜 무식한 사람들이 냄비근성으로 하는 짓이라고. 골고루 먹고 운동하고 모자란 건 약과 영양제로 채우고 이게 상식 아니야? 아유, 상식 없는 사람이랑 내가 대화를 하고 있었네. 너무나 기가 탁 막혀서 할 말을 잃은 그 순간 다행인지 불행인지 어른들이 우르르 들어오셨습니다. 평소에 저희 부모님과 시부모님은 몇 번 나들이도 가시고 서로 잘 아는 사이라 사실 형님만 그렇게 중간에서 이상한 소리 안 했으면 상견례 분위기는 너무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식사하는 도중에도 계속 한마디씩 툭툭 너무 불편한 얘기를 던지더라고요. 음식이 짜서 당뇨 조심하다가 고혈압 걸리겠네라는 얘기서부터 시작해서 순 조미료만 써가지고 입이 텁텁하다는 등 정말 제가 신경이 거슬려서 먹는 족족 탁탁 얹힐 지경이었습니다. 그나마 상견례 자리라 다른 식구들이 모두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하든 수습하려고 애쓰는 게 보여 제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가려고 노력할 뿐이었죠. 특히 시아주버님의 고군분투는 아주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형님이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당신이 요즘 입이 쓰다고 그러더니 모든 음식이 다 입에 안 맞나 보다며 형님을 계속 훅훅 찌르고 달래고 형님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얼른 음식을 입에 넣어주며 입을 막더라고요. 시아주버님 본인 음식은 정작 하나도 못 먹고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애를 쓰시는 게 눈에 훤히 보였습니다. 당연히 시부모님은 그런 큰아들 내외 눈치 보느라 먹는 둥 마는 둥 하셨고 저희 부모님은 그런 시부모님 눈치 보느라 또 먹는 둥 마는 둥 하셨어요. 저랑 남편이라고 뭐 편했겠어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드시고 계시니 저희도 역시나 먹는 둥 마는 둥 했죠. 결국 제일 불평불만 많았던 형님만 후식까지 싹싹 먹는 이상한 상견례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시아주버님이 거의 울 듯한 목소리로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아내가 요즘에 좀 스트레스 받는 게 많고 나름 신경질이 나 있는 상태인데 그걸 이상한 데 푼 것 같다며 저한테 조금만 이해해달라고 미안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유, 그런데 제가 시아주버님한테 무슨 불만을 얘기하겠어요. 잘못을 했으면 형님이 잘못한 거지 시아주버님 잘못이 아니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지 싶어서 넘어갔는데 세상에 모든 일은 점입가경이라는 게 반드시 존재하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예단 예물을 생략하기로 오래전부터 얘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5년간 연애하면서 커플링 한번 안 했을 정도로 그런 허례허식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혼 반지도 그냥 부모님이 물려주신 금 2동 가지고 반지로 만들어 나눠 끼기로 했고 예단 예물도 모두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는 시아주버님 결혼시킬 때 예단 예물을 형님 요청으로 무리해서 다 하셔서 더 이상 당신은 줄 것도 받을 것도 없다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도 며느리 드리면서 큰 며느리는 5종 세트 다 해줬는데 작은 며느리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거 서운하니까 저한테 나중에 팔아서 저 용돈 쓸 수 있을 만한 좋은 반지 목걸이 세트 하나를 고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예단 예물은 없을 거라 생각을 했죠. 형님이 결혼할 때 저한테는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짜리 하나 주셨고 남편한테는 결혼식 날 신고 오라고 구두 하나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형님한테 그 정도의 준하는 선물은 하나 해야지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시아주버님 통해 전해 들었는데 갑자기 형님이 저한테 버럭버럭 화를 내면서 예단을 요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엄연히 이 집안에 먼저 들어온 어른이고 그 어른한테 인사하는 건 기본적인 상식과 예의 아니냐며 저를 진짜 상식 없는 사람으로 몰고 가는 거 있죠. 상견례 장소 그렇게 정한 것부터 상식이 없게 느껴졌는데 예단까지 안 한다고 하니 진짜 상식 없는 사람이라고 몰아붙이더라고요. 저한테 글쎄 명품 가방과 모피 코트 그리고 명품 브랜드의 옷까지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정말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안 그래도 자기가 상견례 자리에서 예단 예물 얘기를 꺼내려 했는데 시어머니랑 자기 남편이 막아서 말 못한 게 계속 신경 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얘기를 상견례 끝나자마자 전화해서 저한테 했습니다. 진짜 기가 막혔어요. 저랑 남편은 망친 상견례 때문에 한숨 푹푹 쉬면서 마음 가라앉히는 중이었는데 거기에 기름 붓듯 그런 전화가 온 거니까요. 옆에서 전화를 듣던 남편이 너무 어이가 없다는 듯 벙찐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설레설레 젓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진심으로 한탄스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형 불쌍해서 어떻게 하지? 이거는 그냥 저희끼리 뭔가 해결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진짜 망설이고 또 망설이다가 시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안 그래도 상견례 자리에서 마음 불편하게 찜찜한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가시던 시부모님이 제 전화를 받고 기절초풍할 듯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세상에 무슨 그런 애가 다 있냐며 한숨을 푹 쉬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휴, 우리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말아라. 아니, 그래도 어떻게 저한테 직접 전화해서 그렇게 말했는데 제가 어떻게 모른 척을 하겠어요, 어머니. 아니다. 이거는 모른 척 해도 된다. 네가 신경 쓸 일 아니고 그냥 이건 우리 집에서 알아서 정리하마. 아이고, 이거 결혼하기도 전에 위계질서 잡는 것도 아니고 대체 걔는 왜 그런다니? 시어머니가 한숨을 푹 쉬면서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나중에 남편한테 들었더니 시아버지가 평소 그런 말씀 안 하시는 분인데 형님 불러다 앉혀놓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대요. 형님은 본인이 끝까지 원해서 어쩔 수 없이 예단 예물 했지만 원래 우리 집이 예단 예물 일절 없는 집이라고 하셨다네요. 그게 가풍이니 따라야 한다고 없는 가풍까지 만들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형님이 자기는 했는데 왜 동서는 안 하냐며 자기는 어떡하든 받아야겠다고 고집을 피웠답니다.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든 시아버님이 그냥 내가 가방 하나 사줄 테니 그걸로 만족하고 넘어가라며 무마했다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시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왜 아버님이 돈을 쓰세요? 그거 제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제가 할게요. 아니다. 그런 식으로 내가 가풍이라고 얘기한 게 하나하나 부서지면 우리 집 진짜 콩가루 집안 되는 거야. 너는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가만히 있어라.
내가 알아서 아마. 그러면 아버님이 형님 가방 사주시고 저는 아버님한테 용돈 드릴게요. 아이, 그게 뭐냐? 이 주머니에서 저 주머니로 옮겨 다니는 것도 아니고. 됐어. 너희가 예단 예물 안 하려고 하는 거 둘이서 어떡하든 잘 살아보겠다고, 일찍 자리 잡겠다고 노력한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는데 내가 너한테 그 용돈을 왜 받냐? 아이고, 싫다. 에이, 아니에요, 아버님. 저도 며느리잖아요. 아버님이 저 예뻐하시는 것만큼 저도 아버님한테 잘하고 싶어서 그래요. 며느리가 아버님 용돈 좀 드릴 수 있죠? 그렇게 저는 안 받으시려는 아버님에게 억지로 아버님이 형님에게 사준 가방값과 비슷한 금액으로 용돈을 드렸습니다. 결국 형님한테 제가 가방을 사준 꼴이 되긴 했지만 형님은 그걸 모른 채 그저 제가 제 도리를 안 하면서 상식도 없고 염치도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계속 저한테 틱틱거리기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형님과 저의 관계는 제 결혼식 날 아주 절정으로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결혼식에 하얀 옷을 안 입고 오는 건 거의 상식 그 이상이잖아요. 장례식장에 화려한 옷을 안 입고 가는 것과 결혼식에 흰 옷을 안 입는 건 전 국민이 다 아는 상식 중의 상식 아닌가요? 저한테 그렇게 상식 운운하시던 형님이 세상에 제 결혼식에 어떤 옷을 입고 왔는지 아세요? 구멍이 아주 야시시하게 뚫린 하얀색 크로쉬 레이스 원피스를 입고 오셨더라고요. 게다가 진주 액세서리 주렁주렁 걸고 신발은 은색 반짝이었습니다. 저는 진짜 화려한 거 싫어하고 튀는 거 싫어해서 제 웨딩 드레스에는 그 흔한 진주 쪼가리 하나 안 붙어 있는 걸 골라 입었거든요. 오죽하면 드레스샵에서 신부님 진짜 이거 괜찮으시겠냐고 저한테 몇 번이고 물어봤을 정도였어요. 이렇게까지 장식이 안 붙은 드레스는 조명 아래에 있으면 정말 평범한 흰색 정장처럼 보일 거라며 하다못해 원단이라도 반짝반짝거리는 공단으로 하자고 100번 설득하셨거든요. 하지만 저는 정말로 그렇게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안 그래도 여기저기 살 보이는 것도 싫어서 반팔도 여름에 잘 안 입고 다니는데 모든 사람들이 보고 또 어르신들 많은데 짧고 트임 있고 그런 드레스 입는 거 정말로 싫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모두가 말렸지만 가장 평범하고 가장 장식 없고 반짝거리지도 않는 무난한 원단의 웨딩 드레스를 골라 입었습니다. 대신 부케는 정말 화려하게 했어요. 나름 제 결혼식 의상의 포인트가 부케였던 셈인데 그것조차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세상에 형님이 입고 온 그 옷이 제 웨딩 드레스보다 5만 배는 화려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부케가 아니었으면 신부가 누구인지 모를 뻔했다고 했다니까요. 대체 이 여자가 나한테 왜 이러나 싶어서 한숨 푹 쉬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오죽하면 사진 찍어주시는 기사님이 당황하면서 두 분 옷이 바뀐 것 같아서 사진이 잘 나올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다 갸우뚱하셨을 정도라니까요. 어쨌거나 몹시 기분이 상한 상태로 결혼식을 치렀는데 신혼여행 가서도 뾰루퉁해 있는 저 때문에 남편이 전전긍긍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저녁 늦게 시아주버님의 전화를 받고 저는 기함하고 말았습니다. 시아주버님이 잔뜩 미안한 목소리, 풀 죽은 목소리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재수씨 미안해요. 아니, 아침부터 그 원피스를 입겠다고 떨치고 입길래 내가 정말 큰 소리 내면서 싸워서 말렸거든요. 집에서 나올 때는 분명 진짜 얌전한 자주색 원피스였어요. 그런데 어울리지 않게 큰 가방을 들고 나온다 싶어서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지. 그래도 뭐 내가 여자 가방이 뭔지 알아? 그냥 그게 유행하는 가방이겠거니 하고 넘어갔거든요. 그 안에 그 원피스를 굳이 숨겨와서 예식장 화장실에서 갈아입을 줄은 나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네. 나 그것 때문에 지금 엄청 싸우고 잠깐 밖에 나와서 전화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면목이 없네요. 저 사람 왜 저러는지 모르겠네. 사람이 너무 기가 막히면 웃음밖에 나오지 않잖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제 결혼식에 굳이 흰 원피스를 가방에까지 싸와서 숨겼다가 입을 일은 또 뭐래요. 무슨 구남친 결혼식에 가서 깽판 놓으려는 심산도 아니고 한 가족이 될 형님이 저한테 그런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이해도 되지 않고 어이도 없었습니다. 큰형님의 만행은 이후로도 계속되었어요. 그렇게 대놓고 저를 충격에 빠뜨리는 짓을 하는 건 시아주버님이 최선을 다해 막는 것 같더니 이제는 말로 저를 슬슬 긁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절정 중의 절정은 집들이였습니다. 사실 저는 집들이 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냥 밖에 나가서 밥이나 한 끼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고 결혼한 다음에 그 집에서 요리를 해서 식구들을 초대해 대접하지 않는 건 또 상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놈의 상식 타령 정말 지긋지긋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는 자기는 상식이 있어서 남의 결혼식에 흰 옷 입고 왔답니까? 제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냥 먹고 떨어지라는 적선을 하는 심정으로 알겠다고 하고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 뭘 해줘도 맛없다고 투덜거릴 게 뻔하니 평소 저와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점에서 우르르 다 배달시키고 형님이 좋아하는 음식점도 알아내서 거기서도 배달을 시켰습니다. 물론 배달 음식인 거 모르게 형님과 시아주버님이 오기 전에 싹 다 정리해서 그릇은 갖다 버리고 제가 한 것처럼 얌전하게 세팅을 마쳤죠. 시부모님은 제 초대를 정중히 거절하셨습니다. 분명 형님이 뭔가 사고를 칠 것 같으니 아예 그 자리에 끼지 않겠다는 마음이 엿보여서 저도 굳이 더 요청드리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따로 밖에서 식사 대접하겠다고 하고 일단 시아주버님과 형님만 초대했죠. 형님의 시비는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머, 돈 주고 인테리어한 거 아니었어? 현관이 좋아야 복이 들어오는데 현관이 너무 빈티난다. 주부 감각이 딱 보이는 곳이 현관인데. 여보, 그냥 좀. 아니, 왜? 내 입 가지고 말도 못해? 그리고 동서는 보면 주변에 바른말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발전을 못하는 타입이야. 다들 절절매면서 좋은 말만 들려주니까 자기가 뭐가 모자란지 파악을 못하잖아. 동서, 학교는 어디 나왔다고 했지? 아, 저 고등학교 때 아빠가 미국 지사를 나가셔서 따라갔었어요. 컬럼비아 대학 다녔어요. 뭐? 어디? 도피성 유학 그런 거 간 거구나? 돈 좀 내면 미국은 넓어서 그런가 학교 한 번 안 가도 졸업장 막 주고 그런 대학 많다던데. 학벌 세탁 잘했네.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유학파라고 엄청 띄워주고 그러겠다. 그 말을 듣는데 딱 말 섞기가 싫어지더라고요. 제가 다닌 대학 나름 세계적인 명문 대학입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아직 졸업도 하기 전인 저를 스카우트했고 그것 때문에 학교 졸업하자마자 한국에 들어온 거였거든요. 하지만 그런 설명을 일일이 할 가치를 못 느껴서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시아주버님 표정이 정말 처연할 정도로 안쓰러워졌거든요. 말없이 식탁에 요리를 내놓았어요. 분명 평소에 즐겨 시켜 먹던 거라 입맛에 딱 맞을 텐데도 일부러 시비 걸려는 듯 투덜거리더라고요. 음식 솜씨는 유전이라던데 동서는 딸 낳으면 큰일 나겠다. 어휴 참, 동서 얼마 전에 차 뽑는다고 하지 않았어? 아, 네. 출퇴근용으로 필요해서 작은 거 하나 했어요. 작은 거? 뭐? 아, 그냥 중고로 작은 거. 형님은 제가 차 이름을 말해주자마자 고개를 저으며 또 그 예의 지긋지긋한 상식 타령을 시작했습니다. 어머, 차는 큰 거 타는 게 상식이야. 사고 나면 일단 차가 좀 든든해야 버티지. 아유, 서방님도 진짜 왜 동서 이러는 걸 옆에서 안 말려요? 그리고 뭐 얼마나 번다고 출퇴근용 차를 사요? 그냥 적당히 벌어요. 월에 한 돈천은 벌어? 아니요. 월급 그 정도 되는 사람 많지는 않죠.
그럴 거 뭐하러 애쓰고 회사 다녀? 그냥 근처 편의점에서 알바나 하든가 김밥집에서 김밥 말아서 용돈벌이나 해. 참 미련하다 미련해. 순간 제 손에 들려있는 젓가락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거 무기가 될 텐데 라는 무서운 생각을 하며 심호흡을 하는데 남편이 지그시 식탁 아래로 제 손을 잡더라고요. 그렇게 어찌저찌 지옥 같은 식사 시간이 끝나고 하고 싶지 않은 티타임을 마련하려는데 형님이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자기 피부 시술 예약 시간이라 가봐야 한다나요? 아니 저희 집에 온 지 1시간 조금 지났거든요. 그것도 자기가 난리를 쳐서 마련한 집들이인데 바로 뒤에 약속을 붙이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나 되나요? 너무 기가 막혔지만 한편으로는 가준다고 하니 고맙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형님이 쌩하니 가버리고 몸도 마음도 피폐해진 저 남편 그리고 시아주버님 이렇게 셋이 남았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연스레 술을 꺼내 모여 앉게 되더라고요. 괜찮아? 네가 봤을 때 내가 괜찮겠냐? 하루하루가 지옥이다. 저기 지금 와서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모르고 결혼한 거야? 아니면 알고도 결혼한 거야? 저 정도일 줄 몰랐지. 그냥 좀 특이하고 예민한 사람이다 정도만 생각했지. 저렇게 이상한 사람일 거라고는 나 생각 못했다. 이 사람한테만 그러는 거야? 아니면 형한테도 그러는 거야? 야, 동서고금 막론하고 불변의 진리가 하나 있지 않냐?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더 많이 샌다. 집에서 더 많이 새 아주 줄줄 샌다. 너 내가 왜 결혼하려고 했는지 너 알지? 엄마 아빠가 은근히 손주 원하셔서 더 늦기 전에 손주 낳아드린다고 결혼한 거잖아. 근데 저 사람 몸매 망가진다고 임신은 꿈도 꾸지 말라고 나한테 선언하더라. 분명히 결혼 전에는 자기 아이 좋아한다고 결혼하면 아이부터 낳아서 키울 거라고 했거든. 그러면서 참 내가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이 낳기 전에 바디 프로필을 찍고 싶다는 거야. 그러면서 나한테 몸매 만들게 마사지건이며 헬스 PT며 다 끊어달래서 그래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봐라. 진짜 수천만 원을 지원해줬거든. 그걸로 몸매 예쁘게 만들고 나더니 마음이 변했대. 돈 들여서 만든 몸매 망가뜨리기 싫다고 자기 임신 안 하겠다고 선언하더라. 참 어이가 없어서 그렇게 몸매 예쁘게 만들고 나더니 그 다음부터는 어찌나 쇼핑을 하던지 그 정도 돈을 사람이 쇼핑에 쓸 수 있다는 거 저 사람 통해 처음 알았잖아. 아주버님은 헛헛하게 웃으며 한숨을 쉬더라고요. 저희 아주버님 능력이 좋아 돈 잘 법니다. 그리고 사람이 호탕해서 누가 뭐 얼마 돈 쓰는 거 그다지 신경 쓰거나 뭐라고 하는 사람 아니에요. 사실 형님한테는 얘기 안 했지만 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아주버님이 제 남편도 모르게 저 불러서 1,000만 원 건네주셨습니다. 자기가 장가를 가보니까 어쨌거나 부부 사이에도 말 못하게 돈 쓸 일이 생기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친정에 손 벌릴 수 없는 상황도 생기고 돈 써야 될 일이 한 번씩은 생기는 것 같더라며 그냥 오빠가 준다 생각하고 받아서 비상금 하라고 말이죠. 그런 분이 아내가 돈 쓴다고 저렇게 한숨을 쉬는 걸 보면 그 규모가 한두 푼은 아닌 거죠. 남편과 저는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냥 안쓰러운 눈빛만 장착하고 가만히 아주버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주버님이 그런 눈빛을 느낀 듯 희미하게 웃으며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여튼 너희한테 미안하다. 사실 나도 요즘 너무 심란해. 야, 너희도 알다시피 내가 적게 버는 게 아니잖아.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자기한테 경제권 달라고 하도 난리를 쳐서 그냥 통장을 맡겼거든? 얼마 전에 너희 결혼 준비할 때 한번 내가 그 통장을 좀 보자고 한 적이 있었는데 진짜 미루면서 끝까지 안 보여주길래 그때 한번 대판 싸우고 억지로 통장을 한번 봤어. 정말 한 푼도 없더라. 다 쓴 거지. 나한테 받아간 카드 그렇게 몇백 몇천씩 쓰고도 그걸로 모자라서 통장에 있는 돈까지 다 야금야금 꺼내 쓴 거야. 그걸로 한바탕 싸우고 내가 경제권 뺏었거든.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분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너희 결혼식에 그렇게 하얀 옷 입고 간 거 그거 아마 꼭 재수씨 때문이 아니라 나한테 시위하려고 그런 거였을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 그제야 제 결혼식 때 형님이 입고 온 흰옷에 대한 이유를 어느 정도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참 웃긴 거잖아요. 자기가 사치해가지고 남편이 경제권을 뺏었는데 그걸 가지고 왜 저한테 복수를 하는 건지 정말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그 정도 인격인 사람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야지 싶어 그냥 그날은 시아주버님만 위로해 주었습니다. 제가 그 이후에 형님이랑 두 번째로 부딪히게 된 건 바로 몇 달 뒤에 있었던 시어머니 생신이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 생신상은 한번 꼭 차려드리고 싶어서 직접 생신상 차려서 집으로 초대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집들이도 따로 안 하고 저희 집에 너희들 불편하다고 오시지도 않아서 생신상 핑계로 집에 한번 모시고 싶기도 하고 겸사겸사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정성껏 차린 음식을 보면서 형님이 엄청 뭐라고 또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듣다 시어머니가 너는 내 생일상은커녕 집에 와서 밥이라도 한번 한 적 있냐고 그냥 조용히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다 하실 정도였다니까요. 저희 시어머님 어지간하면 그런 얘기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세상에서 뭔가 분란이 일어나는 걸 제일 싫어하시는 분이라 그런 말씀 진짜 아끼면서 안 하시는데 정말 해도 어지간하다 싶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시어머니가 그렇게 자기 편 안 들어주고 제 편 들었다는 게 너무 분하고 속상했나 봐요. 그 다음부터는 아주 대놓고 저한테 못된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생신 사건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온 집안 식구가 다 같이 놀러 갈 일이 있었어요. 사실 놀러 간다기보다는 먼 친척이 결혼을 하는데 우르르 지방으로 간 김에 1박 2일 함께 지내다 오자는 형님의 의견 때문에 급살로 만들어진 가족 여행이었어요. 결혼식 참석까지는 무난했습니다. 각자 차 타고 가서 각자 결혼식 참석하고 각자 자리에서 밥 먹고 그랬으니까요. 문제는 결혼식 끝나고 모인 펜션에서였습니다. 그 펜션 형님이 잡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펜션이었습니다. 식구가 6명인데 방이 달랑 2개인 게 말이 되나요? 그것도 하룻밤에 40만 원을 줬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 방 2개도 누구 한 팀 더 들어가서 잘 수 없을 만큼 비좁은 방이라는 데 있었습니다. 한 방에 딱 부부 하나 들어가면 끝날 그런 좁은 방이었어요. 대체 이런 데를 왜 잡았나 싶어 둘러보고 있는데 얼추 느낌은 오더라고요. 형님이 남들한테 과시하는 걸 조금 좋아해서 SNS를 좀 열심히 하는 편인데요. SNS에서 유명한 사진 잘 나오기로 소문나 있는 펜션이기는 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SNS에 사진 올리려고 그 펜션을 잡은 게 분명했어요. 오죽하면 형님 성격을 아니까 이러쿵저러쿵 말씀 안 하시는 아버님이 펜션을 둘러보며 여기서 어디 잠 자겠냐고 누구 하나는 밖에 나가서 자야 되는 거 아니냐고 심각하게 얘기하실 정도였습니다. 펜션은 형님이 잡고 식사 준비는 제가 하기로 했는데 자기가 잡은 펜션에 대해 식구들이 다 좋은 반응을 안 보이다 보니 형님이 단단히 토라진 모양이었어요. 제가 준비한 식사 진짜 훌륭했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역대급으로 훌륭한 식사였습니다. 바비큐도 훌륭했고 고기와 해산물의 비율도 퀄리티도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준비한 바비큐가 고기가 상한 것 같다느니 맛없는 거, 품질 안 좋은 거 갖고 온 것 같다느니 있는 대로 불평불만을 하면서 바비큐장에서 내내 투덜거리는 거예요. 오죽하면 시어머니가 형님한테 한마디 하셨을 정도였습니다. 예, 먹는 거 얹히겠다. 먹을 때만큼은 좀 조용히 좀 먹자. 그러자 시어머니가 또 자기한테 그렇게 말했다고 있는 대로 입을 삐죽거리면서 툴툴거리니
그 사이에서 고군분투 애쓰는 건 시아주버님이었습니다. 어떡하든 형님 입에 맞게끔 고기를 잘게 자른다고 애쓰시고 비계 있는 부분을 빼서 준다고 가위질하고 등등. 진짜 아니 왜 저렇게까지 하면서 형님이랑 살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애쓰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희의 여행은 또 형님의 툴툴거림과 시아주버님의 자기 희생으로 흐지부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의도적으로 형님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뭐 일부러 저한테 연락을 하거나 전화를 하시는 분도 아니었지만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저희가 모두 모이는 그런 모임은 될 수 있으면 자제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모여봐야 분란밖에 일어나지 않으니 차라리 안 보고 사는 게 낫겠다 싶었던 거죠. 그렇게 형님을 안 보니 제가 마음이 편해졌는지 임신을 했습니다. 이것도 참 웃긴 게 본인은 자기 몸매 망가진다고 임신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또 제가 먼저 임신한 건 그거는 또 그거대로 꼴보기 싫고 분했나 봐요. 저한테 순서도 모른다며 이상한 말을 짓거리질 않나, 괜시리 더 저한테 일을 시키려고 안달복달을 하지 않나 아주 얕은 수가 얄밉게 보이더라고요. 특히 설에 모였을 때 아주 점입가경가관이었습니다. 제가 깍두기를 좋아하고 나박김치 이런 걸 좋아해요. 딱 설즈음에 제 입덧이 아주 최고조에 달해 있을 때였거든요. 사실 설 전주에는 병원에 4일간 입원도 했었습니다.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는 게 좋다고 해서 입원을 했다가 그래도 명절인데 병원에 누워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부득불 퇴원을 한 거였어요. 아마 그래서 저한테 시어머니가 저 좋아하는 김치류 해주신다고 물을 사서 쌓아두신 거죠. 그거를 소금에 절여서 한쪽에 가득 놓으셨는데 글쎄 형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동서, 그것 좀 여기로 들고 와. 네? 제가요? 아휴, 형님, 저 이거 무거워서 못 들어요. 저기 남자들 와서 들라고 할게요. 그게 뭐가 무거워. 그냥 난짝 들고 와. 연약한 척하는 거 요즘엔 매력 없어. 형님, 이거 되게 무거워요. 소금에 절여진 국물까지 나와서 보기보다 무거워서 저 진짜 못 들어요. 형님은 제가 몇 번씩 못 든다고 해도 계속 가져오라고 성화를 부리더라고요. 누가 봐도 일부러 저한테 무거운 거 들게 하고 저를 부려먹으려는 게 뻔히 보이더라고요. 멀리서 그 얘기를 듣던 시어머니가 다다다 달려와 형님을 나무라셨습니다. 예, 너는 지난주까지 병원 들어가 있던 애한테 뭘 이런 걸 들라고 하니? 그냥 얌전히 앉아있기만 해도 버거울 시기인데. 어머님, 왜 저랑 동서 차별하세요? 뭐라고? 내가 언제 너희를 차별했다 그래? 아니, 동서는 얌전히 앉아있기만 해도 되는 사람이고 저는 노동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예, 그 말이 아니잖니. 얘는 지금 임신 초기라 안정을 취해야 되는 시기인 거고 너도 내가 뭐 무거운 거 들라고 하디? 그런 식으로 비교하면 안 되지. 어쨌거나 결론적으로는 저는 일하고 동서는 놀잖아요. 아니 어쨌건 명절인데 일이라는 걸 같이 하면 하고 아니면 아닌 거지. 왜 동서는 쉬고 저만 일하라고 하세요? 어머니 진짜 너무하시네요. 그러면서 고무장갑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고 휙 사라지는데 시어머니와 저는 정말 벙찐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며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말로 투덜거리기도 아까운 상황인 거죠. 나중에 그 사실을 듣고 시아버지는 앞으로 명절 때도 음식 같은 거 하지 말고 우리 집은 무조건 사 먹자고 아예 분란을 차단하기 위해 그런 결단까지 내리셨습니다. 식구들끼리 모여서 놀고 먹고 얘기 나누는 거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시는 분인데 너무 죄송하고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위해 그런 결단을 내려주신 시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심장마비였어요. 안 그래도 평소 심장이 좀 약하시고 당뇨에 통풍까지 있어서 건강관리에 각별하셨던 분이었는데 갑작스레 찾아온 마비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모두가 황망한 가운데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만사까지는 아니었어도 제법 배가 부른 상태였고 한번 움직일 때마다 22번은 내쉬어야 할 정도로 움직이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장례식 기간 내내 장례식장에 있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내심 형님이 계시니 그래도 못 믿었기는 했지만 마지막 한 가닥 기대로 제가 좀 교대를 하면서 쉴 수 있지 않을까 했습니다. 물론 그 기대는 첫날 산산조각이 났죠. 입원했다가 돌아가신 게 아니라 너무 갑자기 돌아가셔서 장례식장도 크고 번듯한 게 아닌 남은 거 제일 작은 거 2개를 나란히 빌려서 장례를 치렀거든요. 당연히 분주하고 번잡하죠. 그런데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모두가 이 와중에라도 아버님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형님이 대뜸 이러는 거예요. 세상에, 비좁아 터져서 아버님 귀신 돼서도 한탄하시겠네. 이게 뭐야? 좀 제대로 된 곳을 찾을 순 없었나? 형수님, 그러지 마세요. 형도 저도 최선을 다했고 그냥 이번에는 좀 넘어가세요. 어머? 서방님, 사람 이상하게 만드네? 제가 뭘 어쨌다고요? 안 그래도 좁고 답답해서 공기 안 통해서 머리 아파 죽겠구만. 안 되겠어요. 저 꽃향기에 통풍도 안 되고. 아버님한테 인사했으니까 중간중간 들릴게요. 저 여기 내내 있는 건 못하겠네요. 세상에, 세상 천지 어떤 며느리가 자기 머리 아프다고 장례식장을 뜹니까? 결국 저는 혼자 남은 시어머니가 안쓰러워 부른 배를 안고 꼬박 장례식장을 지켰습니다. 중간에 한번 장례식장 옆에 있는 작은 방에서 어머니랑 나란히 링겔도 맞았어요. 아버님이 워낙 인품이 좋으신 데다 시아주버님도 남편도 저도 다 사회생활을 활발히 했던 사람이니 문상객이 진짜 많았거든요.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나타나지 않는 형님 때문에 시아주버님은 영 심기가 불편한 상황이었고 어머님은 아들 속상할까봐 티는 안 내시지만 절 붙들고 한 번 울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살얼음판에 2덩이의 돌이 쿵하고 던져지면서 결국 올게 오고 말았죠. 첫 번째 돌덩이는 형님의 사촌 언니라는 여자의 등장이었습니다. 무슨 장례식장에 오는 여자가 온갖 반짝이는 액세서리는 다 달고 나타나서는 휘젓더라고요. 그리고는 뜬금없이 부조금 받는 곳에 가서 시아주버님 앞으로 들어온 보조금 액수를 묻더라고요. 어쩐지 등장부터 심상찮아서 지켜보다가 화들짝 놀라 다가갔습니다. 그걸 왜 물어보세요? 아니, 내 동생이 한번 중간에 확인은 해야 할 것 같다고 해서. 얼마 들어왔는지 알아보라고 보냈어요? 뭘 알아보라고 보내긴. 그냥 나중에 정산하려면 미리 좀 알아두는 게 나으니까. 가세요. 여기서 더 계시다가는 장례식장 구석에 떠돌던 아귀 귀신이 붙어갈 것 같으니까 가시라고요. 제가 서슬퍼렇게 버럭하니 그 사촌 언니라는 사람이 당황하며 슬금슬금 물러나더라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오지도 않으면서 시아주버님 앞으로 들어오는 부조금은 탐이 났던 모양이에요. 나중에 저한테 시아주버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는 한숨 푹 쉬고 자기 앞으로 들어온 봉투 중에 3분의 1을 집어서 저희 쪽으로 밀어 놓으시더라고요. 난 명단만 있으면 되니까 재수 시내로 들어온 걸로 해야겠어요. 뭐 그 돌 한 번이면 살얼음에 금 정도만 가고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2번째 돌이 결정적이었죠. 어머님의 먼 친척 중에 가평에서 펜션을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분이 워낙 거리도 있고 하니 뒤늦게 장례식장을 찾으셨는데 머뭇머뭇하시다가 저랑 남편을 불러서 심각하게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저기, 이 여자 이 집 큰 며느리 맞지? 그러면서 사진을 한 장 내미시는데 어라, 머리 아파 장례식장에도 못 온다는 형님이
술이 거나하게 취해 펜션 마당에서 속옷을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형님이 왜 여기서 속옷을 두드리고 있어요? 여기 어디예요? 아이, 우리 옆 펜션인데 한 6명 정도가 그저께부터 오늘까지 예약이었거든. 그런데 너무 시끄럽게 놀아서 여기 펜션 주인도 진상 고객이라고 한탄을 하길래 얼굴이나 봐두자 싶어서 슬쩍 가봤지. 나중에 우리 집 예약하면 안 받아주려고. 그런데 장례식장에 있어야 할 이 집 며느리가 속옷치며 노래하며 제일 크게 놀고 있어서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이걸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제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님이 아버님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달려왔을 때의 옷차림이 딱 놀러가는 차림이었거든요. 결국 장례식 뒷전으로 하고 놀러가는 걸 택한 거죠. 정말 상식이라고는 전혀 없는 짓을 해놓고도 뻔뻔하게 사촌 언니 보내서 부조금 확인을 하는 거 보고 저 사실 쓰러질 뻔했습니다. 결국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와 시아주버님은 대대적으로 폭발하고 말았어요. 시아주버님 말을 들어보니 그동안 돈 문제 말고도 아주 다양한 사고를 쳤더라고요. 친구들 불러다 술 먹고 남녀 할 거 없이 뒤엉켜 거실에서 잠들어 있는 걸 보고 한바탕 싸운 적도 있고, 시아주버님이 돈을 통제하니 대출에 사채 끌어다가 이상한 데 투자해서 날리기도 했대요. 그 모든 사고 수습을 다 하면서도 시아주버님은 형님 친정에는 한마디도 안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쩐지 형님 부모님이 첫날 형님 있을 때 장례식장에 오셨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세상 헌신적인 며느리가 바로 자기 딸인 듯 그렇게 거만을 떠시더라고요. 저한테 한마디 얹으려고 하시길래 제가 바로 모르는 척 무시했거든요. 자기 딸의 실체를 몰라서 그런 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인 시간 좀 지나 허둥지둥 장례식장에 도착한 형님은 누가 봐도 숙취가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숙취에 멀미까지 겹쳐 고생하며 장지에 도착한 후 저한테 또 이것저것 시키길래 그때는 저도 한마디 했죠. 상식적으로 며느리가 술에 쩔어서 그러고 있는 건 아니지 않아요, 형님? 형님 상식 좋아하시잖아요.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어? 제 말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들려는 형님을 불러세운 건 시아주버님이었습니다. 그제야 형님이 정신 차리고 주변을 좀 둘러보더니 어라, 뭔가 이상하다 싶었나 봐요. 시아주버님 굳은 표정으로 형님을 노려보고 있지, 시어머니 외면하고 있지, 제 남편은 한심하다는 듯한 얼굴로 위아래 훑고 있지 하니 이건 뭐지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날 시아주버님 집에서는 거의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형님은 자기 친정으로 쫓겨났습니다. 울며 불며 시아주버님 손에 끌려 친정으로 들어간 형님은 자기 부모님을 보고 대성통곡을 시작했대요. 시아주버님 말은 듣지도 않고 자기 딸 편부터 들던 형님 친정 부모님은 아주버님이 내놓은 각종 증거들, 친척분이 보내주신 사진, 그동안의 쇼핑 내역서를 다 뿌렸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짓을 한 게 보이니까 형님 부모님도 입 다물고 시아주버님에게 싹싹 빌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기 미안하네. 내가 딸을 잘못 키웠네. 저거 결혼 10년 만에 얻은 외동딸이라 그냥 귀하게 오냐오냐 키웠더니 자기가 하는 게 법이고 자기 생각이 다 맞는 줄 알고 커서 저래. 정말 미안하네. 결혼하고 나면 조금 달라질 줄 알았던 게 내 아니란 생각이었네. 한 번만 용서하고 자네가 조금 더 데리고 살아줄 수 없는가? 하지만 시아주버님은 단호했습니다. 그게 그냥 한번 화가 나서 확 지른 게 아니라 정말 오랫동안 차곡차곡 쌓여있다 터진 거라 시아주버님도 마음이 돌아설 기미가 없었던 거죠. 그때부터 형님은 자기 부모님과 함께 시아주버님께 손이 발이 되게 빌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반성문 써서 제출하고 무슨 학생이 선생님한테 잘못 빌듯이 그렇게 열심히 빌었대요. 꼭 달라지겠다는 약속도 하고 저나 제 남편에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혼자 남은 시어머니에게도 친엄마한테 하듯 충실하게 잘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또 했다고 하네요. 결정적으로 시아주버님이 이혼을 조금 고려해 보기로 한 건 형님의 어머니가 한 말이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자네한테 할 말은 아니지만 사람이 사람일 수 있는 건 용서라는 개념이 있어서가 아니겠나? 그냥 인간적으로 내 딸 한 번만 인간적으로 좀 대해주게. 그냥 용서 한 번만 해주면 우리가 쟤 어떻게든 정신 차리게 해서 자네한테 평생 용서 구하며 살게 하겠네. 한 번만 좀 봐줘. 어른이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아주 매몰차게 그래도 아내였던 사람을 버리는 게 마음에 걸려 한 달 만에 시아주버님은 형님을 용서했습니다. 그렇게 용서받은 형님은 반년 정도 조금 잠잠하더라고요. 그런데 참 사람이란 망각의 동물이죠. 그 반년 동안 형님이 한 건 반성이 아니라 절치부심 복수의 칼날을 갈았던 모양입니다. 반년이 지나고 나자 조금씩 본성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번씩 그럴 때마다 시아주버님이 매서운 눈을 뜨면 잠시 주춤했다가도 또 조금씩 본성이 나오곤 했습니다. 특히 제일 만만한 게 저라서 그런지 저한테는 예전과 다름없는 태도를 보여서 제가 혼자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아이고, 개가 똥을 끊지. 형님이 날 구박하는 걸 끊을 리가 없어. 우리 형한테 한번 얘기할까? 형수님 변한 거 없다고? 아이고, 말하지 마. 안 그래도 속 시끄러운 사람인데 나마저 속 더 시끄럽게 할 일 뭐가 있어? 그냥 나 하나 참고 넘어가면 그만이야. 그리고 댓거리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 사람이나 댓거리를 하는 거지. 에너지 거기다가 쓰고 싶지도 않아. 그렇게 남편과 제가 모르는 척 넘어가 주는 것도 모르고 형님의 아나무인은 계속되었습니다. 형님의 못된 짓이 드디어 절정에 다다라 저의 폭발 버튼을 누른 건 바로 그 다음날 설날이었어요. 그전 설날 때 제가 임신해서 힘든 상태인데도 무 담겨져 있는 그릇을 옮겨라 마라 그렇게 갑질을 하더니 이번 설날에는 아예 본인은 바빠서 못 올 것 같으니 다른 거 다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글쎄 50만 원도 아니고 5만 원을 보내는 거 있죠. 그것도 전화로 직접 말한 것도 아니고 문자로 통보하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혀서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디 가서 창피해가지고 저 형님한테 5만 원 받았다는 말도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님한테 바로 전화를 했죠. 처음에는 안 받다가 제가 끊이지 않고 계속 전화를 하니까 떨떠름하게 전화를 받길래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님, 보내신 돈 중에서 공이 하나 빠진 것 같은데요? 아닌데? 나 맞게 보냈는데? 무슨 소리예요, 형님? 상식적으로 어떻게 제사를 5만 원 가지고 치러요? 형님,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상식적으로. 그러고는 전화를 확 끊어버렸습니다. 분에 못 이긴 듯 미친 듯이 제 전화가 울렸지만 그냥 전화기 꺼버리고 받지도 않았어요. 그리고는 그 이후로 형님한테 일절 연락 안 하고 정말로 제가 알아서 제사 준비며 차례 준비를 다 했습니다. 어머님은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첫 명절이어서 그런지 몹시 기운이 없어 보이시더라고요. 그리고 형님이 오지 않는 걸 보시고는 그러려니 하시면서도 그래도 한번 물어는 보셨습니다. 예, 네 집사람은 왜 연락도 없이 안 온다니? 몰라요. 요즘에 지도 일을 하겠다고 보험을 한다나 뭘 한다나. 오늘 보험 계약자가 만나자고 했다고 오늘 아니면 안 된다고 갔어요. 그러려니 말거나 그냥 네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냥 그러고 마는 거죠. 별로 관심도 애정도 없어 보이는 아주버님의 말을 듣고
마음이 좀 쓸쓸하니 외롭더라고요. 그러는 한편 아니 누가 설 당일에 보험을 든다고 하나 진짜 이상한 사람 다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형님 염탐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대체 뭔 생각을 하고 사나 정보는 좀 얻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형님 SNS를 팔로우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제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계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형님을 팔로우하고 있다는 걸 형님은 모를 겁니다. 저도 SNS 계정이 몇 개 있으니까요. 차례를 다 지내고 조금 쉬면서 형님 SNS를 봤는데 어라? 보험 계약하러 갔다는 사람이 미사리에서 사진을 찍어 올린 거예요. 그냥 풍경만 올리고 좋다, 평화로워 이 말 한마디만 있었지만 누가 봐도 미사리인 거죠.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데 제 옆에서 흘끔 전화기를 보던 시아주버님이 제 전화기를 갖고 가선 가만히 들여다보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미사리에? 간만에 우리 엄마 모시고 미사리나 갔다 올까요? 바람 좀 쐬고 오지 뭐. 엄마도 허전하실 거고. 너희도 아기 때문에 바람 쐰 적 별로 없잖아. 마침 아기는 외갓집에 있고 너희 부부도 간만에 데이트할 때 기분 살려서 마실이나 다녀오자. 그렇게 시아주버님의 주도로 저희는 미사리로 휙 떠났습니다. 미사리는 명절 당일인데도 꽤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시아주버님이 평소에 커피가 맛있고 디저트가 괜찮아서 가끔 갔던 카페가 있다며 저희를 외진 곳에 있는 한 카페로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 저희 형님이 있더라고요. 뭐 있을 수 있죠. 보험 계약하는 사람이 미사리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보험 계약하는 사람과 마주 앉은 것도 아니고 나란히 앉아서 서로 어깨동무하고 손잡고 각자 입에 케이크를 넣어주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요. 그런데 형님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저도 모르게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와, 정말 상식을 벗어난다. 시아주버님은 반쯤은 짐작했고 반쯤은 실망했다는 듯 저벅저벅 다가가 커피잔을 그 두 사람에게 휙 뿌리더라고요. 더 놀라웠던 사실은 그 남자가 저희 시아주버님 보고 벌떡 일어나 아는 체를 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 남자 시아주버님 친구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형님은 여기를 어떻게 알았냐고 누가 알려준 거냐고 묻고 또 물으며 당혹스러워했습니다. 당황한 형님에게 시아주버님은 케이크 접시까지 엎어버리며 이번에는 진짜 이혼이라고 선언하시더라고요. 멍하게 서 있는 형님에게 저는 진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좀 삽시다. 네? 형님, 상식도 양심이고 개념이에요. 챙깁시다 좀. 울그락푸르락한 얼굴로 아무 말 못하는 형님을 두고 나오는 길, 시아주버님과 시어머님께는 죄송하지만 그래도 속은 좀 풀리더라고요. 일단 저 얼굴을 계속 안 봐도 될 것 같아서 그거 하나가 너무 홀가분했습니다. 그렇게 아주버님은 이혼하셨어요. 이혼 과정에서 형님의 본색에 질린 상간남은 위자료 물고 떠나갔고 형님은 다시 아주버님께 계속 매달렸지만 벤츠는 이미 떠나고 난 후였죠. 아주버님은 이혼 후 똥차 보내고 벤츠 왔습니다. 지금은 속 깊고 예의 바른 좋은 사람 만나서 연애하고 있어요. 조만간 결혼 이야기도 나올 듯 하네요. 이번 형님이 되실 분은 제대로 상식 있는 분이라 저도 새 형님과 가족이 되는 게 기대됩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